내가 정말 어렵게 마련한 건물이 네. 경매로 넘어갔어. 네. 근데 이게 경매가 시작하고 나서 내가 돈이 생겨버린 거야. 근데 상대방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었어. 네. 그럼 혹시 이 경우에 취소는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티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가르쳐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매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시 결정 및 공고라고 해서요. 경매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가 안 갚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보통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이 물건에 대한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또는 내가 돈을 홍길동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홍길동이 저한테 돈을 안 갚아요. 그럼 홍길동한테 돈을 갚아라 말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돈을 보내줬던 이체 내역이 있고, 그 이체 내역을 근거로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돈을 갚으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일은 알 수 없고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재판에 판결된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데, 경매에 넣어주세요 라고 홍길동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진행시켜주세요 하는 게 강제 경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거에 대한 걸 진행합니다 라고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공고를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걸 안 당하려고 많이 조심하지만 경매 개시 결정이 됩니다 라고 공고가 돼야지만, 혹시라도 경매까지 되고 있는데 이걸 몰래 또 누구한테 팔거나 누구한테 임대를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개시 결정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조심할 수 있게 그런 게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물건은 경매가 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조심해서 확인하십시오. 공식력 있게 알려드리는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원은 곧바로 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진행을 하는 물건에 대해서 일정을 잡게 됩니다. 이 일정을 잡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홍길동이 갖고 있던 물건이 과연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확인을 해야 그 금액에 맞게 우리가 경매를 하잖아요.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 분들의 그 업체도 랜덤으로 해서 이 홍길동이 갖고 있는 집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감정평가를 하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는 현황조사라는 걸 합니다. 또는 간혹 드물지만 유치권이 있습니다, 또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처럼 물건의 상태를 확인해 주는 걸 현황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관련된 것들을 모두 합쳐서 매각 준비를 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각 준비 과정에서는 법원에 따라 달라요. 서울이냐 지방이냐 어디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경매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까지 걸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돼요. 이거의 차이는 어떤 이유? 법원의 경매 건수가 많냐 작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관련돼서 법원 또는 온비드 이 두 군데 중에서 이 물건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하면 경매, 그 다음에 온비드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면 공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주를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경매는 입찰장에 가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서 위임장 양식을 갖고 입찰하는 방식인 거고요. 온비드는 온라인상에 회원만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은행 거래하듯이 온라인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좀 편한 게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도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누구든 간에 경매라는 건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받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서류상의 미비가 있거나 뭔가 준비가 덜 됐으면 불허가 아니면 그 낙찰의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입찰할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물건이 가장 높은 금액에 낙찰받게 되면 매각 허가라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 입찰장에 갔을 때 그걸 진행하는 분들은 집행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법원에 있기 때문에 판사나 이런 분들은 아니실까 하는데 판사나 이런 분들은 아니시고요. 이 대리에서 일을 해주신 분들이 집행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진행해서 낙찰받았다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낙찰받은 사람이 10% 영수증을 받아서 낙찰받았습니다 라는 확인을 사인하고 나오게 되고, 떨어지신 분들은 본인이 제출했던 입찰금을 다시 돌려받고 나오는 과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낙찰받게 나면 입찰 과정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확인해주는 판사의 결정이 일주일 있다가 나옵니다. 그게 매각 허가 결정입니다. 서류상의 진행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걸 허가합니다 라는 과정이 매각 허가가 되는 거고요. 그로부터 일주일까지의 또 시간이 주어져서, 이때는 어떤 시간이냐면 이 물건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또 이의 제기할 사람 있으세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물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항고 기간이 주어져요. 대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지는 않고요. 아무나 하면 그냥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입찰처럼 10%의 보증금을 걸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요새는 진행되지는 않는데 참고 삼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난 후부터 50일에서 60일 사이에 잔금 기일이 잡혀요. 법원에서 잔금 내세요 라고 통지서가 나오면 곧바로 잔금을 치르면 그때부터 소유권이 홍길동에서 부가티 킴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잔금을 납부하는 기점이기 때문에 사이 안에, 기간 안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만 납부를 하시면 납부한 날부터 등기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홍길동 거에서 누구 거로 부가티 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팁이긴 한데요, 잔금 기일 안에 기본적으로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간혹 혹시라도 대출이라든가 뭔가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입찰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미납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경매가 잡히게 됩니다. 재경매가 잡힐 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다시 경매가 잡힐 때까지만 잔금을 치르시면 사실은 소유권은 가져올 수는 있어요. 이건 하나의 작은 팁입니다. 자금 계획이 안 맞아지거나 대출이 안 맞아져서 하루만 해도 우리가 돈 다 몰수되는 거 아니야?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대신 늦어진 만큼 미납 지연금만큼 법정 이자만큼 일수 계산해서 연체 이자는 물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알려드린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딱 기한 안에 내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라도 미납이 됐더라도 재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보증금을 놓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경매를 진행했죠? 제가 홍길동한테 받을 거였는데 못 받아서 소송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은행이 홍길동한테 빌려줬던 돈을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못 받아서 경매가 진행되거나 공매가 되는 거잖아요. 세금도 마찬가지고요. 세금을 체납했을 때도 공매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을 받는 절차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낙찰된 금액 10억짜리가 만약에 8억에 낙찰됐다면 이 8억을 어떻게 나눌까요? 이게 배당입니다. 그래서 8억 중에 가장 먼저 나가는 건 경매 비용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현황조사라든가 다 인력과 사람이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을 제하고, 그리고 또 세금이라든가 또는 소액 임차인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책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 그 부분을 쭉 해서 배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돈 빌려준 채권자가 받을 금액까지 다 받은 후에도 돈이 남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채무자에게 돈이 남은 돈은 가게 됩니다. 보통은 안 남게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채무 받는 순서에 따라, 근저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절차가 끝내게 되는 것이 이 경매 절차의 과정입니다. 배당의 순위나 이런 것들이나 또 자세한 거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다음에 한번 할게요. 오늘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배당에 대한 것 또는 말소 기준이라고 해서 권리 분석,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과정을 하나하나 부동산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부가티 킴이 되길 바라면서 모든 분들이 경매와 공매를 알아서 최소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고 다른 분들한테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부가티 킴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어렵게 마련한 건물이 네. 경매로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게 경매가 시작하고 나서 내가 돈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상대방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었어요. 네. 그럼 혹시 이 경우에 취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지만, 그래서 아까 잔금기일이라는 걸 언급했잖아요. 반대로 지연했을 때도 제가 다음 경매까지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돈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낙찰자는 낙찰받아서 그걸 쓰려고 하는 목적이겠지만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넣은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돈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원인인 사람, 제가 만약에 홍길동한테 경매를 넣었다면 홍길동은 저한테 돈만 갚으면 이 경매는 취소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원칙은 낙찰자가 생기면 낙찰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넘어가면, 왜냐면은 우리가 더 봤을 때 손해보는 사람을 좀 더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갚게만 되면 취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잘 질문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너무 잡고 싶었다. 그럼 아까 제가 기간 말씀드렸죠? 낙찰 허가까지 일주일, 즉시항고 일주일. 2주만 지나서 전 빨리 가서 법원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취소되기 전에. 그 기한 안에 하는 게 아니라. 공매와 경매가 아까 차이가 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두 개는 물건이 똑같은가요? 그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주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보통 법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은 근저당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셔서 은행에서 빌렸거나 아까처럼 내가 피디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피디님이 돈을 안 주셨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소송을 통해 집행 권한이라고 해서 판결문을 갖고 진행하는 게 경매고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신탁 물건이라고 해서 신탁사에서 진행하는 담보로 진행했던 물건들 중에서 이거를 처리할 때 보통 경매에서 하지 않고 온비디에서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가 공매가 하나가 있고, 또는 보통은 세금 체납했을 때, 세금은 국가 관련된 거잖아요. 국가에서 세금을 홍길동이 안 냈어요. 홍길동한테 받아야 될 때 진행하는 게 보통 공매. 근데 그 주체가 아까 좀 다른 거죠. 법원에서 해서 하는 거냐. 법원은 아직까지는 온라인 없고 실제 본인이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온비드는 온라인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 이 두 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다르다 생각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경매는 조금 더 알려졌어요. 근데 공매는 조금 사람들이 아직은 더 몰라요. 더 편한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같은 물건이 겹치는 수는 거의 있을 수 있지만 드물어요. 그 케이스는 어떨 때 세금도 체납하고 은행 근저당도 있을 때는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그럴 때는 우선 뭐가 먼저 낙찰됐냐, 그리고 누가 먼저 잔금 치르냐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이거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잘 질문해 주셨는데, 경매에서 1억이 낙찰됐어요. 예를 들어서 공매는 9천에 낙찰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둘 다 한 사람이 낙찰받기 힘들겠지만, 만약에 내가 두 개 다 해서 하나는 1억, 하나는 9천을 잡았다면 그럼 9천을 잔금 먼저 치르면 이거는 손해보지 않고 그냥 이걸로 끝나버리게 되는, 이런 수도 생길 수 있는데 아주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